요즘 상업용 부동산이나 사모신용 시장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딱 2008년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때와 너무나도 닮은 분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심상치 않은 그래프들을 딱 보면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바로 떠오르죠.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질문 아주 날카롭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이것도 2008년처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말을 하려면 먼저 2008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왜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시스템 전체의 재앙이었는지 그 속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스템 위기는요, 사실 시작은 비슷해요. 바로 통제 불가능한 돈과 그 돈으로 일으킨 빚입니다. 2008년도 예외는 아니었죠. IT버블 붕괴 후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고 그게 다 주택시장으로 갔거든요. 결국엔 아주 작은 충격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건드린 셈이 된 겁니다. 이 역피라미드, 이게 2008년 위기의 핵심을 그냥 다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아주 질 나쁜 주택담보대출에서 1달러 손실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증권화라는 요상한 마법을 거치고 또 온갖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포장되면서 위험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결국 1달러짜리 작은 금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10달러짜리 폭탄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승수효과라는 것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걸 막아야 할 시스템의 문지기들, 그러니까 감시자들이 완전히 자기 역할을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은행들은요, 당장 눈앞에 보너스에 눈이 멀어서 위험한 자산들을 장부 뒤에다 그냥 꽁꽁 숨겨버렸죠. 그럼 신용평가사들은요, 그런 썩은 자산 덩어리에다가 최고 등급 트리플 A 딱지를 척척 붙여주면서 이 위험한 폭탄 돌리기를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죠. 이건 그냥 구조적으로 총체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08년 같은 끔찍한 붕괴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은 그야말로 요새처럼 다시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 요새라는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죠. 2008년 이후의 규제 개혁은요, 그냥 대충 땜질하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인 은행을 보호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삼중 방어벽을 쌓아올린 겁니다. 자, 첫 번째 벽은 은행 자체의 맷집을 키우는 거였어요. 자기 자본을 훨씬 더 많이 쌓게 해서 웬만한 손실은 그냥 스스로 감당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벽은 아주 깐깐한 감독관입니다. 연준 같은 기관이 매년 최악의 시나리오를 던져주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래도 살아남을 수 있어? 하고 계속 시험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벽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예전처럼 위험을 슬쩍 숨길 수 없게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를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개된 시장으로 다 끌어낸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규제 개혁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예를 들어 바젤3는 은행들한테 야, 현금 더 쌓아놔 하고 강제해서 위기 흡수 능력을 키웠고요. 도드-프랭크법은 매년 올해 최악의 시험을 치르게 해서 생존력을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었죠. 바로 이런 촘촘한 규제의 그물망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 단단한 금융 요새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겁종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사모신용 시장의 흔들림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스템이 아무리 튼튼해졌다고 해서 위험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지금 문제의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죠. 이 압력 게이지를 보세요. 불과 16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5% 넘게 그냥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러니 부동산 소유주들이나 일부 대출기관들은 당연히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이 고통의 성격 그리고 이 고통이 발생하는 위치가 2008년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투자자의 손실 문제이지 은행 시스템 전체의 파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많던 리스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리스크의 이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금융 리스크를 다루는 게임의 룰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두 그림이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왼쪽 붉은색의 2008년 모델을 한번 보세요.
은행이라는 한 곳에 리스크가 집중돼서 그게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고 증폭되는 이른바 승수 효과 구조였죠. 반면에 오른쪽 파란색의 2024년 현재 모델은 어떻습니까? 은행이 리스크를 잘게 쪼개서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분할 효과 구조입니다. 리스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잘게 분산되고 각각 격리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본 구조, 영어로는 캐피탈 스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리스크 분산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걸 마치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 쇼크 옵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떤 충격, 즉 손실이 발생하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순서대로 착착착 흡수가 되는 거죠. 덕분에 가장 아래쪽,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 있는 은행의 대출은 여러 겹의 쿠션으로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누군가 손실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총알을 맞아줄 인간 방패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손실은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리는 전문 투자자들이 먼저 떠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들이 1차 방파제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대고 있는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잠시 대출을 내주면서 다리만 놔주는 역할이고요. 진짜 장기적인 리스크는 사모펀드 같은 전문 운용사들이 상품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온갖 종류의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깁니다. 리스크가 은행 시스템 바깥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이전되는 거죠. 이걸 셀다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이 진짜로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그 리스크는 정확히 누가 얼마나 짊어지고 있는지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6.6%. 이게 뭐냐면 연준이 가장 최근에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인데요. 정말 최악의 불황이 닥쳐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숫자입니다. 1.8%포인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서 말한 그 6.6%의 손실이 실제로 빵 하고 터져도 은행의 핵심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 비율은 고작 1.8%포인트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그 정도 충격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이 그림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2008년은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시스템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오른쪽처럼 특정 자산에 투자한 특정 투자자들의 입을 손실이 방화벽 안쪽에 딱 격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리스크가 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성격과 위치가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은행 시스템 자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둘째,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리스크는 특정 펀드, 특정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투자한 상품이 혹시 손실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1층짜리 상품은 아닌지 아니면 안전한 고층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2008년이라는 지난 전쟁을 막기 위해 정말 철저하게 재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래에 닥칠 모든 종류의 위험을 다 막아준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음 전쟁, 다음 위기의 모습은 과연 어떤 형태일까요?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